안녕하세요. 저 언론정보학회 통무이사를 맡고 있는 박영흠이고요. 예, 언론정보학회가 준비한 현안과 입장 토론회 첫 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안과 입장이라고 하는 토론회의 취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회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우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줌 회의지만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장님 말씀 듣고 나서 오늘 자리에 사회를 맡아주신 정준희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선희 학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현안과 입장은 저희 언론 소리가 울리죠. 지금 하울링이 있는 게 아마 이종명 선생님이 이중으로 지금 접속이 되는 것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하나는 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잠시만요. 지금 이게 두 개가 접속돼 있어요, 이종명. 네. 이제 됐네. 네. 현안과 입장은 저희 언론정보학회가 그 사회적인 이슈에 관한 그 보도나 또는 미디어를 둘러싼 어떤 쟁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즉각적으로 한번 개입해 본다. 그래서 현안과 그다음에 이제 그 입장을 한번 정리해 본다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학계하고 실제 현장과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회가 그냥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한 것을 외연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그래서 사회와 함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것을 시작을 했고요. 오늘 첫 회인데 좀 열띠게 여기 사실은 이렇게 포멀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동안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끼셨던 점들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회인데요. 이렇게 저 발표 맡아주신 이종명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의 또 저널리즘계 아이돌인 정준희 선생님께서 이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좀 박영문 선생님이랑 같이 맡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스타트를 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오늘 세미나의 사회를 맡아주신 정준희 선생님께서 좀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우리 시간은 어느 정도로 지금 정하고 갈 생각이실까요? 우리 자리 자체가 세미나 자체가 좀 이렇게 포멀하지 않은 형식을 지향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구애받지 않고 뭐 다음 일정이 있으신 분도 계실 테니까 뭐 한도 끝도 없이 할 수는 없겠지만은 좀 이렇게 사회자 분께서 자유롭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유로우면 너무 힘드니까 한 1시간 반, 뭐 많이 네. 가도 2시간은 안 넘게 하시는 게 아마 피로도에 있어서는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반성입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 이게 일반적인 학회 세미나하고 좀 다른 형식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또 학회원들이 대부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막 파격적으로 갑자기 막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약간의 이제 기존 형식대로 좀 진행을 하면서 조금씩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현안과 입장이라고 이제 원래 처음 제기가 돼서 세미나까지 이어지는데 약 한 달 정도 기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긴급하게 개입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잘 안 되는 말인 것 같긴 하고요. 그러니까 학문의 입장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일정하게 좀 사후적으로 좀 판단을 하는 측면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 장점을 잃지 않으면서도 되도록이면 그 간극을 좀 좁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은 또 뭘까 이런 것도 앞으로 좀 고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겠죠. 먼저 우리 발제 맡아주신 이종명 교수님
먼저 인사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우가톨릭대학교 프란치스코 칼리지에서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는 이종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주로 문화연구랑 저널리즘 분과에서 관련된 연구들을 좀 수행하고 있고, 오늘 발표 중에도 잠깐 나오겠지만 다양한 담론 주체들, 뭐 태극기 집회의 참가자가 됐든 보수 여론이 됐든 뭐 공당의 스피커들이 됐든 그런 사람들의 어떤 발화와 그 발화가 어떻게 담론으로 형성이 되고 어떤 특정한 국면에서 헤게모니로 작용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관련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마침 이 긴급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이 언론정보학회의 뜻이 또 저랑 또 잘 맞아서 공모를 했고 좋은 이제 발표 기회를 갖게 돼서 오늘 한번 재밌게 해보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토론자 세 분 모셨는데요. 먼저 먼 거리에서 늦은 시간에 참여를 해주신 우리 김성일 교수님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몸은 멀리 있어도 줌으로 만나니까 이게 거의 뭐 실감이 안 나네요. 저도 사실 그 최한길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이제 현황과 그 이슈라는 또 이번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얘기가 있다 그래서 관심이 많았고요. 저는 사실 이종명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 태극기 유튜브 관련해서도 박사 논문 쓰신 것 같고, 그래서 이 상당히 비슷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싶어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근데 딱 얼굴을 보니까 너무 잘생기시고 또 너무 이게 젊으셔서 갑자기 기가 확 죽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그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준일 대표님 모셨거든요. 저는 종종 자주 뵙는 분인데 아마 다른 분들도 뉴스톱 대표로서 또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요.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우리 김준일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무거운 자리인 줄 알았으면은 안 올 걸 그랬습니다. 괜히 하겠다고 그래서 괜히 이 저명하신 학자님들 앞에서 이게 틀린 소리 할까 봐 굉장히 긴장되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제가 언론계를 대표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약간 언론의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뭐 언론은 어떤 생각을 주로 가지고 제가 뭐 주류 미디어에 예전에는 몸을 담았고 지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식으로 이런 거를 좀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문제점도 좀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굳이 언론계 대표 안 하셔도 괜찮고요. 개인적으로 말씀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저희가 다 각자 뭐 어쨌든 예, 뭐 지금 뭐가 지금 떴죠? 예, 아이폰 줌 화면 공유 이런 게 지금 화면 이종명님이 화면을 네. 공유해 죄송합니다. 주셨군요. 예, 예. 아직 화면 공유는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또 이제 또 한 분의 토론자 이정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한대학교 교양교육대학 이정훈입니다. 뭐 연초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 또 이렇게 비록 화면으로나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뭐 제가 할 이야기도 하겠지만 여러 선생님들 좀 이야기 듣고 좀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부탁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제 우리 학술 토론은 보통 이제 발표자께서 또 이렇게 긴 기회를 또 만들어 주시니까 그거를 최대한 이제 그 완결성 있게 발표하는 형식으로 가고 그다음에 토론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거기다 커멘트하는 형식으로 하는데요. 이걸 여러 번 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이게 약간 시사 토론 형식으로 가게 되면 약간 몇 개의 국면을 좀 끊어가지고 핵심적인 질문을 위주로 이제 토론을 좀 치열하게 하면 더 좋긴 한데 이게 또 학술 토론이니까 그걸 좀 고려해서 중간 정도로 일단은 첫 이제 그 어떤 문제를 던지는 정도의 문제 의식 정도로 해서 한 10분 정도 너무 길지는 않게 10분 정도 안에서 기본적인 문제 의식의 골자를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간단히 토론 몇 가지 커멘트 듣고 난 다음에 쟁점으로 생각되는 부분을 더 뽑아서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뭐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예, 그럼 이정명 선생님 먼저 10분 정도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좋은 방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제가 통발제로 준비를 해놓긴 해서요. 근데 네. 좀 유연하게 하는 게 좋겠죠.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PPT 자료가 좀 있긴 한데 일단 한번 그러면 켜고 나서 그 자료에서 제가 좀 10분 정도로 일단 문제의식을 던지는 걸로 먼저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목은 되게 재밌게 해봤어요. 공모인가 도모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흥미를 끌 수 있도록 한번 해봤고 저 스스로도 뭔가 이 코로나19 관련된 전체적인 그 지난 1년간 정도였죠. 지난 1년간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과 그리고 그 속에서 커뮤니티, 저 스스로도 커뮤니티를 많이 활용하는 사람으로서 커뮤니티에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얘기들이 쟁점화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던 차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이런 뭐 발제 기회도 갖게 됐고 그 중에서도 특히 백신 관련 보도로 좀 좁혀서 이렇게 얘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했어요. 일단은 그 지금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전반부에는 전체적으로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국면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한 4가지 국면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모두가 뭐 이거는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 그렇게 해서 국면을 나누어서 일단 그 뒤로 한번 얘기를 좀 진행하고 그 뒤에 이제 제 발제문들을 다들 읽어보셨을 테니까 공모적 성격으로서 언론 보도와 그리고 커뮤니티의 어떤 협업 그리고 도모적인 성격으로서 언론의 어떤 보도를 취사 선택하는 과정, 아전인수격으로 활용하는 과정 이 2가지를 후반부에서 여러분들이 좀 그 토론자 선생님들의 목소리로 좀 한번 얘기를 진행하고 제가 관련 얘기를 덧붙이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코로나 지금 상황은 뭐 백신의 국면을 통해서 조금 뭐 진정이 될 것 같다라는 희망들을 다들 갖고 있죠. 아까 이제 발제 전에도 간단하게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제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지금 한 1년 20여일이 지났죠.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한 4가지 국면 정도로 어떤 주된 논의들로서 코로나19 시기를 구분해 볼 수 있을까? 그거를 제가 문제의식 한번 던져보고 백신과 관련된 둘러싼 다양한 논란들에 대한 간략한 언급을 한 후에 이 초반부 발제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모와 도모에 대한 얘기는 뒤쪽에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4개의 국면은 사실 뭐 별거 아닙니다. 읽어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이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일단 그 확진자 수의 폭발적인 증가 국면들은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죠. 첫 번째 이제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2020년 1월 20일 중국에서 입국한 중국인 35세 여성으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 이제 등장과 그 이후에 이제 2월 20일 경이었죠. 18일 경에 이제 31번 환자로 불리는 신천지 교인 환자의 등장, 대구 출신이었죠. 그렇게 해서 폭발적으로 그 환자가 증가했고, 그렇게 해서 좀 잠잠해지는 것 같다가 8월 경에 광화문 집회와 이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다시 한번 등장하고, 지금 이 꺾은선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11월 말 12월부터 다시 한번 재확산되는 이 4가지 그 국면을 제가 나눌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보면 이제 대응 평가, 뭐 위기 의식, 내가 얼마나 위험하게 느끼는가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도 쉽게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시점과 맞물려서 관련된 어떤 그 심각성에 대한 본인들의 인식도 드러났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언론의 보도와 그리고 커뮤니티에서의 어떤 일정한 반응들을 통해서 그 특정 국면에 대한 좀 주류된 논의들이 이제 불거지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국면으로서는 중국발 입국자 제한 논란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입국자 제한 변화 없다라고 유지를 하겠다라고 했고, 근데 반면에 이제 데일리한 여론조사 같은 데에서는 좀 입국 금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고요. 이것은 진정 국면이 들어선 이후에도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때 중국발 입국 금지했어야 됐다라는 이제 논의가 보편적으로 유통될 만큼 여전히 이 논의는 그 초창기에 아주 뜨거웠던 이야기입니다. 그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이제 MLB 파크가 이걸 뭐 이제 커뮤니티를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누기가 참 사실 까다롭긴 한데요. 근데 이제 주로
많은 추천 수와 많은 댓글이 달리는 커뮤니티의 컨텐츠를 중심으로 제가 좀 거칠게 보수와 진보를 좀 임의로 나눠보면 일단 MLB 파크나 FM 코리아, 네, 그 두 사이트가 좀 주로 이제 보수적인 컨텐츠들이 주목받는 사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MLB 파크 같은 경우도 이제 타국에 베트남의 그 중국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서 아주 종식됐다라는 이런 보도를 이제 그들이 접하고 최고다, 우리나라는 못한다, 뭐 반성해라, 이런 좀 지금 거친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당시 중국발 입국 금지에 대한 언론 보도와 그에 이제 부응하는 커뮤니티의 대응들도 관찰될 수 있었죠. 조금 급하게 진행을 해보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천지와 대구발 확산 논란인데, 뭐 정부의 말실수를 꼬투리 잡는 언론 보도, 그리고 이제 그 역시나 같은 여론조사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혐오 발언보다 신천지에 대한 혐오는 정당하다라는 인식들이 이제 보편화되고, 제 발제문에 더 상세하게 다 기술이 돼 있어서 아마 다 보셨을 테고, 신천지는 예외로 하고 코로나 혐오는 해도 신천지 같은 경우는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등 이 신천지, 그리고 이제 저 스스로도 대구에서 이제 교수로 일하고 있고 고향도 대구이기도 합니다만 서울에 못 오게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고 원처럼, 뭐 이런 어떤 보편적인 논의들이 요 국면에서 많이 관찰되게 되죠. 그래서 뭐 우려가 심각하다, 이런 논의들 역시나 이 커뮤니티에서도 같은 형태로 반응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SLR 클럽이었던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니다, 중국발의 효과가 없다, 그리고 신천지가 원인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이 안에서는 중국발이 문제다라는 논의들도 상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신천지가 문제다라는 것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뭔가 스크린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중국발이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결국은 옹호적인 형태로 이건 클리앙이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또 여론도 조성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제목을 보면 전국 바퀴벌레 현황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자극적인 제목으로서 신천지를 비하하고 혐오하고 이제 적대시하는 이런 분위기가 이 두 번째 국면에서 많이 관찰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8월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발 이제 논란들인데, 그래서 뭐 관련된 그 어떤 문제 제기들은 언론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뭐 노컷뉴스나 이런 데서는 이제 종교적으로도 더 심층적으로 다루었고, 이에 역시나 화답하듯이 커뮤니티에서도 루리웹이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정화홍 목사에 대한 어떤 혐오적인 발언들도 이제 역시나 관찰될 수 있고, 그 이제 집회 참여자한테도 왜 나오느냐, 뭐 난 상관없다 하는데 당신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문제지, 뭐 이런 어떤 그런 발언들도 있었고요. 대구에서도 제가 쪽지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여기 갔다 온 사람, 뭐 제일교회 교인 이런 사람들 출입하지 마세요, 마치 신천지 교인과 대구 출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적대시 혐오가 고스란히 여기서도 이제 관련자 출입 금지라는 형태로 이제 계속 그 대상만 바뀔 뿐 동어 반복으로 이제 혐오와 적대시의 이야기들이 계속 발생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다시 소규모 발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교회 중심으로 일어나서 이제 앞부분에는 일종의 뭔가 보수 단체, 뭐 혹은 뭐 보수 집회에 대한 좀 비난 위주에서 이제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에 대한 비난이 있었는데, 바로 이 국면을 통해서 아주 개신교에 대한 혐오가 이제 신천지급으로만큼이나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이제 관찰할 수 있었고, 관련 언론 보도도 물론이거니와 이제 그 뭐 커뮤니티에서도 당연히 뭐 개신교에 대한 뭐 신뢰가 없다, 뭐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제가 굉장히 순화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제 발언들이 심심찮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국면 속에서 이제 백신이 말미에 우리가 이제 12월 뭐 도입 논의는 8월부터였긴 합니다만 12월 경부터 이제 백신과 관련된 논란이 아주 복잡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아주 짧게만 언급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쟁점 논의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구체화가 8월경에 있었고요. 이제 조선일보가 이제 11월 12일경에 한국이 전혀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이제 보도로 이 백신 논란을 촉발시키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계약이 체결됐고 백신을 맞을 수 있다라는 논의가 일어났음에도 여전히 확보가 늦다, 뭐 안전성 강조하다가 성금에 놓쳤다, 이런 언론 보도, 접종 시기도 모두 불투명하다, 이런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맞춰서 여론도 너를 띱니다. 뭐 처음에는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왜냐하면 또 독감 백신이랑 맞물려 있어서 독감 백신 논란과 백신에 대한 논란으로서 이제 안 맞겠다라는 여론이 있다가, 근데 해외 경험 지켜봐야 된다는 하다가 이제는 또 하루라도 빨리 언론 보도가 계속 쏟아지다 보니 이제는 빨리 맞는 게 우선이다라는 이제 그 여론으로 여론조사들이 또 변동하는 모습들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제 제가 큰 국면에서는 주로 혐오와 어떤 비난의 대상을 찾는 과정을 좀 봤고, 그중에서 백신을 둘러싸고는 어떻게 쟁점화해서 이걸 문제시하는가, 그리고 그 쟁점을 어떻게 크게 부풀리는가를 이제 후반부에서는 공모동에서는 담론 주체들을 통해서 좀 논의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고 사회자 선생님께서 좀 정돈을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또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일단 그 뒤에서 좀 본론이라고 볼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보도에 어떤 그 트리거가 일어나면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것이 어떤 특정한 형태로 그거를 받아가지고 확산시키거나 이제 증폭시키거나 이러는가라는 게 이제 본론을 구성하는데, 그 전까지 코로나19 자체의 어떤 담론적 국면,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의 백신 논란까지를 일단 간략하게 좀 전체적인 국면으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제 뒤에 원래 본론들이 나오는 거긴 하지만 일단 이제 판을 까는 그런 논의니까 세 분 토론자 선생님께서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이제 주목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을 먼저 좀 주시고, 그다음에 뒤에 가가지고 이제 또 본론 토론하면서 이제 한 번 더 쟁점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경 교수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어려운 건 저부터 먼저 시키세요. 쉬운 걸 아래로 시켜야지. 예, 연장됐습니다. 이 선생님, 이 짧은 시간에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많이 들여다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코로나19와 관련된 논문을 최근에 하나 발표를 한 적이 있어서 관심이 많이 있는 편이었는데, 이제 아마 시기 구분을 4개로 했는데, 시기 구분의 어떤 뭐라 그럴까 목적이 뭐였을까? 왜냐하면 결국은 1년 2개월 동안에 코로나 사태가 쭉 진행이 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관계를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시기가 뭐 거의 7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이 선생님은 한 4개 정도로 나눴는데, 분명히 4개로 나눈 건 4개로 나눈 어떤 연구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정작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 조금 얘기를 풀어가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거기까지.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바로 간단히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발차 선생님이 제가 볼 때는 저도 지난 1년간 계속 시사적인 걸 추적해 오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유행하고 그냥 딱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유행, 그다음 그 앞에 최초 시절 우한. 이게 이제 담론적 구분이 생기는 건지 말 그대로 그러니까 확진자의 양상에 따라서 담론도 달라지기 때문인지 아닌지 뭐 이런 식의 의견인 것 같아요. 네, 사회자 선생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저도 제가 미처 그 7개의 국면으로 나누셨다는 그 논문을 찾아보지 못해서 저의 어떤 게으름을 자책하면서 저는 말씀해 주신 대로 유행과 그 유행과 발맞춰서 어떤 논란의 유행도 같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 논란의 유행을 저는 이제 커뮤니티 중심으로 봤고, 그러다 보니 그 등고선이 분명히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주로 보는 포털 사이트를 취합해서 보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의 시간별로 그러니까 날짜별로 그 컨텐츠가 많이 등장하고 하는 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도표들을 제가 좀 동원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하진 못했는데, 그런 건 이제 차후 퍼블리시 과정에서 뭔가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듯 요약하면 이 유행과 함께 담론 역시도 유행을 했다. 그러니까 주류된 목소리, 담론이라는 큰 뭐 거창한 말을 쓰지 않더라도 좀 주류된 이야기들이 이제 불거졌고, 그것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언론과 커뮤니티의 기민한 동작들, 협업들을 읽어내는데 전지 작업으로서 활용이 될 법하다라는 시도에서 저는 이제 그렇게 시기를 나누고 접근해 봤습니다. 예. 이게 뭐 양적 분석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예를 들면 버즈량의 폭발이라든가 언급량의 폭발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연관된 담론의 어떤 양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만 나눠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수준까지는 뭐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제 직관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약간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실제로 그럼 4개 국면마다 4개 다른 담론으로 표현할 만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담론으로 표현될 만한 것들, 제가 이제 뽑아낸 키워드들이 대체로 그렇다고 저는 이제 분석의 틀로서 삼았고, 그래서 뭐 이제 큰 덩어리는 결국 혐오 혹은 뭐 차별보다 좀 더 강한 의미의 배척 뭐 이런 의미로서 그들의 타겟팅을 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그 대상으로서 이건 이제 제가 전범으로 삼았던 그 스튜어트 홀의 폴리싱 더 위기 관리에서 그 흑인 머깅의 그 타겟을 삼아서 그들을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규정짓는 그 과정을 저는 이제 한번 이 국면에 적용해보자라는 맥락이었고, 그리고 마치 그 흑인의 그 머깅 그 퍽치기가 그 이제 대처리즘 시기에 그냥 그 통째로 봤다면 스튜어트 홀은 저는 이제 그것이 어떤 특정 분기점들마다 그것이 이제 유행에 따라였겠죠. 그 유행에 따라 그 대상화됐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저는 이제 담론으로 삼고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굳이 말하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혐오이고 그 혐오 안에 이제 국면마다 이제 확진자 증가하는 국면마다 이제 대상들이 바뀌고 그 대상을 혐오화하는 그런 어떤 나름의 메커니즘들이 이제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형식으로 아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혹시 김상현 선생님 뭐 간단하게 또 제 코멘트 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우리가 담론을 통으로 본다고 했을 때 결국 이제 그 통의 알맹이를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라는 게 사실 관건인데, 지금 이제 이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마도 이 선생님이 이제 담론을 구분한 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 적과 아군의 구분, 이렇게 해서 그 관련해서 이제 적이나 아군이 분류되는 방식을 크게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찾아낸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 코로나19를 둘러싼 논쟁이 복잡했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마 이 선생님이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뭐냐면, 이건 이제 정부를 중심으로, 정부 그다음에 희생양으로 선택되는 그룹이 누구냐를 중심으로 하면 비교적 그렇게 이제 4개 정도의 유행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중국, 미국, 국제관계, 국제사회, 그다음에 정부의 대응,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넣었더라면 이 담론이 조금 더 다르게 분류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그렇죠. 이제 정부나 국가 차원의 문제로 이제 보시면 또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이제 담론들의 모습이 또 양강이 나타날 테니까. 자, 그러면 이종훈 교수님 말씀 한번 또 들어보죠. 지금 저기 음이 꺼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보내주신 발제문은 흥미롭게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됐고요. 사실 저는 뭐 그 발제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뭐 하기보다는 뭐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코로나와 관련된 언론 보도, 그리고 오늘 뭐 우리 이 세미나의 주제이기도 한 뭐 정쟁화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이종명 선생님 글이랑도 연관이 있습니다만은 이 뭐 공모라든지 도모라든지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언론들이 어떤 역할을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수행을 하느냐, 그게 또 우리나라 언론의 어떤 특성하고 이게 맞물리느냐, 뭐 이런 부분 생각을 저는 조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2가지인데, 일단은 보건의료 재난이라고 하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 언론의 어떤 특수한 어떤 행위적인 속성이라든지 기능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뭐 탈진실이라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불리는데, 이종명 선생님께서 표현하신 바에 따르면 공모 도모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한국의 언론이 뭐 의도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수행하는 기능 역할, 또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한국 언론의 어떤 속성, 특성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뭐 밝혀지면 좀 더 흥미롭지 않을까. 물론 이종명 선생님 논문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것하고 좀 결이 다른 연구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오늘 우리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들에 대한 의견도 조금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세미나에 들어왔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쟁점들 여러 가지로 물론 삼을 수가 있는데, 이종훈 선생님 주로 주목하시는 건 이제 한국 언론을 이제 메인 변수로 놓고, 그렇죠. 한국 언론이 이제 이 국면을 어떤 식으로
재현하려고 했었던가, 거기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던가,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보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의 결과물도 그렇지만 이제 한국 언론이 갖는 어떤 속성이나 특성, 구조적인 문제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매번 그 어떤 문제든 예를 들어 이제 코로나마저도 또는 다른 문제도 항상 이렇게 이제 이종민 선생님 연구 결과에도 잘 나오지만 항상 이렇게 감정적인 어떤 정쟁화된 정파적인 모든 이야기들 그렇게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는 한국 언론 어떤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속성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뭐 최근의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꾸준히 해오고 있었던 편이었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문제점도 저는 여전히 거기에서 기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 한국 언론이 이제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정파성이라든가 정쟁화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을 대하면서 이제 특정한 방향으로 이제 굴절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렇죠. 가장 좀 중요한 문제로 일단 판단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예, 뭐 짧게만 실제로 말씀드리자. 이제 예. 예. 말씀하세요.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뭐 그 정파성이라는 그 사실 자체보다는 그러니까 사실이 굉장히 질적으로 양적으로 빈약한 상태에서 일종의 보도를 하나의 명제라고 보면 그 명제 자체를 검증할 수가 없는 형태의 명제로 제시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파적이라는 사실 자체보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문제가 정부 책임이다 아니다라는 사실 자체 주장 자체보다 그런 보도들이 독자나 다른 기자나 전문가들이 검증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되고 그래서 정보적 가치도 별로 없고 해설적 가치도 별로 없고 그래서 말씀하신 표현에 따르면 공모나 도모에만 기여하는 형태. 근데 이제 제가 구조적 요인, 시스템적 요인이라고 하는 그게 한국 언론은 뭐 기자 수가 적다. 그나마 적은 기자가 대부분이 출입처에 매여 있다. 그다음에 뭐 재정적 여력이 없다. 뭐 디지털 속에서 속보 경쟁에만 뭐 몰두한다. 뭐 이런 식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테고 기자들이 역사적으로도 어떤 지역은 사실을 정교하게 다루는 훈련 같은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같은 것들이 사회적으로 좀 나오지 않으면 코로나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퍼포먼스밖에 만들어내지 못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 같은 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 예. 일단 뭐 코로나19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확인된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덧붙이는 방식인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확인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정치 담론처럼 돼 있다는 거죠. 정파 그렇죠. 이전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레토릭 싸움을 하는 그렇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보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뭔가 굉장히 확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검증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바꿔가야 되는 그런 이슈에 있어서는 더더욱이나 더 심각한 치명적인 문제를 낳았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준일 대표님도 말씀 좀 듣고 한번 또 다시 이종민 교수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예, 발표 잘 들었고요. 일단 그 백대문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고 또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커뮤니티에서 뭐 유행이 올 때마다 담론이 형성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사실 담론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짧게 쭉 훑어보자면은 처음에 이제 지난해 초부터 이제 보면은 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했을 때 중국인 입국 금지 관련해서 많은 외국인 대책에 대해서 논란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마스크 대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스크 대란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정부가 그 전에 마스크 원재료를 다른 나라에 수출했냐 안 했냐에서 이런 원인에 대해서 좀 정부에 이제 책임을 묻는 많은 언론 보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탄지와 같이 맞물렸죠. 그리고 뭐 성소수자 클럽에서 이제 5월달에 대확산된 거. 그 전에는 이제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 정치적인 뭐 이용이냐 아니냐는 논란들이 있었고 그거와 같이 가면서 바이러스 기원에 대해서 이게 우한 바이러스냐 아니냐, 우한에서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코로나19 음모론들, 뭐 빌 게이츠가 만들었나 아니냐 이게 이제 연말까지 계속 이어졌고요. 이제 정치적인 맥락도 또 있죠. 뭐 총선이나 이런 데서 뭐 아니면 미국 선거와 관련해서 그런 뭐 QAnon 음모론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의 소폭군이 8월 달에 이제 확진자가 들었을 때 정부의 소폭군이 이것을 한 것이냐, 늘린 것이냐, 아니면은 사랑제일교회의 방역 실패가 방역의 태만함이 불러온 것이냐에 대한 논쟁도 한참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0월 달에는 독감 백신을 맞는데 독감 백신의 안정성 문제,
전 국민 독감 무료 접종 여부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있는 논란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코로나19 백신을 확보를 했느냐 못했느냐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었고, 이제 최근까지 이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뭐 이제 IM 성배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이런 일련의 이제 과정들을 보면은 사실은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거를 많은 기사도 쓰고 뭐 방송도 하고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러니까 전염병이 있었는데 이 정도로 치명률이 높고 이 정도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완벽하게 변화시킬 정도의 그거는 처음 겪어봤다. 예를 들면 뭐 사스라든지 신종플루라든지 이럴 때도 굉장히 위험하고 70만 명이 그때 감염이 됐는데 치명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메르스 같은 경우는 치명률은 높았지만은 굉장히 대안적으로 감염이 됐었고, 그래서 이거는 뭐 언론의 문제도 굉장히 많기는 한데 모두가 다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리고 뭐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도 사람들 전등비문의 사건이다 보니까 무언가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론 나의 고통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희생양들을 찾고 있다. 근데 그래서 서로 약간 비난하기에 정부를 비난하든 뭐 성소수자를 비난하든 침팬지를 비난하든 비난의 대상을 많이 찾고 있다라는 전반적인 어떤 담론이나 기조가 좀 흐름이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봤고요. 언론 보도는 아직 본격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은 굉장히 많은 언론 보도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나왔는데, 아까 전에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만 이게 문제인가. 네, 한국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그냥 전형적으로 다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그 부분은 뒷부분에 좀 더 우리 선생님 발제를 듣고 좀 더 말을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게 오늘 발제가 이제 코로나19 전반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원래는 이제 그 백신 문제에 관련된 것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그것의 여론 형성 과정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는 건데, 또 이제 바탕을 깔다 보니까 코로나19에 관련된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이제 또 전제돼서 이해돼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백신 같은 것이 하나의 어떤 일종의 이제 그 단면이라면, 그 단면이 코로나19를 둘러싼 문제로 계속해서 보도라든가 어떤 여론 형성 과정이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작동을 했고, 또 좀 더 이제 김준희 대표님 방금 말씀대로 하면 이게 사실 또 우리나라 언론이 가지고 있는 이정훈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구조적인 어떤 병폐, 이게 이제 사실 배후에 깔려 있는 그런 식의 문제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다시 이종명 교수님한테 돌아가서 이렇게 이제 백신 플러스 이제 고민해야 될 어떤 다른 담론의 구조와,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언론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쪽쪽 그런 식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이야기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로 연결이 되긴 하지만 뒤에 이제 구성하시는 거 보면 주로는 언론이 몇 개 언론이 이제 얘기한 거에 이제 온라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짧은 또 답변 한번 듣고 뒤에 발제 이어가도록 하죠. 이 발제를 사실 준비하면서 초록을 쓰면서도 저도 이제 아마 그런 표현을 썼다가 지웠거나 남아있거나 그럴 텐데, 마치 선거 시기에 왜 우리가 경마식 보도라는 뭐 표현이 익숙하잖아요. 이 코로나 시기 보도를 보다 보면 거의 뭐 경마식 보도에 진배 없다라고 할 정도로 뭐 하나 드러나면 막 그것에 대해서 쫓아가고, 누가 이기고 있고 누가 지고 뭐 이제 마치 확진자 수로 그걸 경쟁하는 듯 하고, 그것이 이제 국제적으로서 이제 비교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제 뭐 제가 찾다 보니 커뮤니티에 이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 수 1위다 뭐 이러면서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자극적으로 보도되는 이 일련의 상황들, 저도 이 자료를 찾고 이 관련된 발제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지금 이제 제안해 주시고 또 제기해 주시는 이 문제들과 저도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이것은 그냥 비단 코로나 혹은 뭐 백신에 둘러싼 어떤 논란 자체가 아니라, 아까 뭐 말씀하셨던 구조적인 고질적인 병폐가 그냥 또 이번에도 어김없이 돌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이제 많은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 같고, 저도 사실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출발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준희 교수님께서 잘 짚어주셨듯이 저는 이제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고요. 이제 그걸 보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물론 그걸 봐야 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왜 이 발제가 진행되는 초기에 뭐 보도 준칙과 관련된 이런 논의도 한 번쯤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보도 준칙이나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세월호 때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재난 상황에서의 보도 준칙,
늘 반복되는데 한 번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지금도 사실 재난 상황에 준하는 혹은 재난 상황이라고 할 만한 이 상황에서 준칙, 보도 준칙이나 혹은 고질적인 병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제가 하는 이런 현상의 표피적인 논의는 사실 뭐 역시나 그냥 공연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교수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도 이제 공감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여러 교수님들의 어떤 발제도 기대하고 있고, 저도 좀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긴 보겠으나 사실은 이제 두 개의 축이 함께 움직이는 거니까 이 다른 한 축인 언론 보도에 대한 부분도 이 발제문에서는 좀 미약하긴 합니다만 좀 진행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좀 멋있게 표현해 주셨는데, 뭐 좋은 말이지만 당신들부터 잘해봐, 뭐 이제 이런 말씀으로도 예,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 잘 좋은 논문 써봐,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 그래서 본론이 될 수 있는 뒷부분 얘기하면 이제 그 얘기 듣고 각자가 생각하는 걸 더 이제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뒷부분 또 말씀 주시죠. 네, 그럼 이어서 백신 보도와 관련된 이제 제가 특정한, 이게 이제 굉장히 특수한 이제 그 좁은 케이스라서 이게 아주 일반화되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근데 그런 굵직한 지점들은 관찰이 돼서 제가 그걸 감히 공모와 도모 이렇게 좀 있어보게 말을 붙여봤는데,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하나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모의 사례를 한번 보면 이제 데일리 메리라는 한 언론사에서 이제 우리 정부가 구매 검토가 없었다, 백신 화이자 모더나 검토가 없었다고 이렇게 기사를 이제 올리게 됩니다. 12월 16일에 올리게 되죠. 이 올리는 즉시 이제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이거는 이제 소셜 미디어인 페이스북에 그거를 스크린샷해서 이제 반정부적인 사람으로 여겨지는 이제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이제 올리고 이걸 공유가 되고, 이와 동시에 당연히 커뮤니티에도 지금 보면 이제 그 댓글로서 아주 문제적이다, 역시나 우리나라 정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정말 이제 약간이 아니죠, 비속어들을 섞어가면서 이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갑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도 이제 댓글에서 근데 공교롭게도 비단 이 기사뿐만 아니라 백신을 확보했다라는 기사를 보더라도 이런 댓글이 달려요. 그래서 또 뭐 거짓말일 것이다, 또 그럴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감히 좁은 현상이긴 합니다만 이걸 넓게도 해석할 수 있겠다 싶긴 한 게, 좀 더 이제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한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그에 화답해서 소셜 미디어, 뭐 이 커뮤니티 댓글 이렇게 아주 막 응집돼서 이제 16일, 17일 상간에 이틀 3일 상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 기사가 슬그머니 사라지게 되고요. 이제 기사를 삭제하고 그 해당 언론사는 뭔가 뭐 정정 보도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제가 스크린샷은 찍지 않았습니다만 그 딴지일보나 흔히 우리가 친정부 혹은 진보적인 커뮤니티로 분류되는 그런 이제 커뮤니티 쪽에서는 이제 이들에 대한 조소가 일어나죠. 한때 뜨겁게 달구었던 이 우리나라 백신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기사가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다, 기자는 이제 삭제하고 튀었는데 니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뭐 이런 어떤 조소 섞인 비난들이 있죠. 근데 비단 이게 그냥 커뮤니티에서만 이 정도 기사를 공유하는 걸로 제가 공모로 보진 않았습니다. 공모의 배경에는 같은 시기에 이제 보수 유튜버, 최고 유튜버죠, 어마어마한 구독자 수가 엄청난데 134만 명, 정치 시사 유튜버로서는 1위고요. 수익률도 엄청난 이 신의 한 수에서도 딱 같은 그 시점에 이제 백신 계약 못한다라는 이 이제 컨텐츠를 생산하고, 댓글에도 여전히 이제 같은 아까 커뮤니티에서 봤던 것과 거의 같은 형태로 이제 화답하게 되죠. 역시나 순위 1, 2, 3위 안에 드는 이제 펜앤드마이크에서도 역시나 이제 백신 접종 못한다,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같은 메시지가 끊임없이 요 동시기에 갑자기 많이 막 생산이 되게 됩니다. 요 시점에. 이렇게 되고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백보드에 이렇게 적고 역시나 같은 메시지를 생산하죠. 이제 제가 본 것은 커뮤니티의 화답, 유튜브를 위시한 어떤 새로운 그 소셜 미디어의 메시지 생산, 그리고 역시나 정부 여당의 대표라든가 공당의 대표라든가 야당의 대표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 정치 스피커들의 이러한 발언, 이것이 굉장히 동시기에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제가 이제 지켜본 공모의 한 단서로서 본 한 현상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감히 이렇게 해석해 본 것은 이제 아까 태극기 집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제 논문, 박사 논문을 잠깐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퍼블리시를 앞두고 있는데,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 제가 이런 공모의 이제 환장의 콜라보라고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 이런 현상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와 민주노총 두 개였는데, 일단 베네수엘라 케이스만 보여드리면, 일단 당연히 유튜브에 이제 베네수엘라 관련된 이게 이제 인천공항 그 취임 직후 인천공항의 비정규직을 전면 정규직화하겠다라는 발표가 5월 10일, 12일 상간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때 이제 그 즈음에 그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와 그 이제 관련 정치인들, 그리고 뭐 보수 스피커들, 그리고 유튜버들이 일제히 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도 무슨 저는 이제 녹음기 들어온 것 마냥 모든 사람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베네수엘라 꼴 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담론이 아주 공고하게 뭉쳐지는 현상, 특히나 이렇게 익명의 어떤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꼴이 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뒤에 이제 여기 이 이제 대표의 말도 담았고요. 이게 지만원닷컴이었던 것 같은데 보수 커뮤니티에서도 베네수엘라가 한국의 미래가 될 것이다. 뭐 우리는 이제 저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생산합니다. 비단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유튜브 현장의 이제 녹취도 그렇고, 그다음에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 뭐 일베를 포함해서 모든 커뮤니티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생산하게 되죠. 이런 저는 이제 제 연구의 어떤 백그라운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언론 장악, 민주노총이 언론을 장악해서 이제 한국 언론의 미래는 없다, 뭐 여론 통제된다, 태극기 집회 보도 안 해준다, 뭐 이런 그 당시에 어떤 그 아주 공고한 입 맞추기, 말 맞추기, 이 현상이 아주 쉽게 관찰이 됐고요. 아마 지금도 집회 시위가 허용이 되었더라면, 아니죠, 뭐 광화문 집회 때도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이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백신 확보 못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중국 백신도 못 맞고 우리는 후순위가 돼서 남들 다 뒤에 이제 또 다른 기사도 있습니다만, 남들 다 백신으로 회복할 때 우리는 여전히 자가격리해야 된다, 거리두기 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이제 아주 협업이 잘 되는 그런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게 이제 공모의 한 단서였고요. 이제 백신이 확보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더라도 결만 달리해서 계속 비슷하게 이제 나오죠. 이제 백신을 맞더라도 우리나라는 이제 늦게 맞는다, 뭐 이런 또 새로운 여론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뭐 고령층에서 효과가 없다라는 어떤 보도가 나오자 그거 뭐 대통령 내외나 맞아라, 이런 걸로 무슨 우리가 뭐 방침을 하느냐. 그러니까 확보가 되든 안 되든, 뭐가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기승전 이제 까기 용으로서 이러한 작업을 한다는 거, 그게 이제 제가 바라본 공모의 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좁은 케이스였고, 이게 일반화하기에는 이제 좀 더 제가 추가적인 작업과 조사들이 필요하겠지만, 분명히 이제 저는 관찰이 된다라고 이제 좀 보았고, 그 단서로서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모 부분을 보면, 이제 같은 뉴스를 보더라도 서로 다른 성격의 커뮤니티에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아전인수격으로 갖다 쓰는, 그거를 좀 보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사례로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것 말고도 사실 좀 정돈되지 않아서 제가 미처 이제 논문엔 담지 못했는데, 뭐 아까와 같이 이제 백신을 확보됐다라는 이 뉴스가 보도가 딱 되더라도, 아주 그냥 객관적인 보도 뉴스를 보더라도 이쪽에서는 이거를 다른 식으로 이걸 쓰는 거죠. 정부 역시 잘한다. 이쪽에서는 이제 와서 뭐 하냐, 못 맞는데, 이런 식으로 각자 동일한 어떤 컨텐츠를 갖고도 다른 형태로 활용하는 것, 그걸 이제 저는 이제 도모라고 이렇게 내 멋대로 이걸 활용한다라는 의미로서 좀 저렇게 붙여봤고요. 그 케이스를 일단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케이스로 봤습니다. 그래서 뭐 백신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 그 관련 이제 방송이 얼마 전에 있었죠. 그 방송을 하기에 앞서서 클리앙에서는 이제 좀 클리앙과 그 MLB 파크를 주로 봤는데, 두 곳 모두에서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걔들 또 정보 편드는 거 아니야? 라는 MLB 파크와, 또 이제 SBS 믿을 수가 없다라는 클리앙. 근데 이제 양측에서 공교롭게도 뭐 괜찮다는 반응도 있었어요. 그래서 괜찮다라는, 지금 글씨가 더 잘 보이시는 것은 아마 발제문에 있을 텐데, 괜찮네요라는 얘기,
이쪽에서도 뭐 나름대로 정보 비판을 해. 근데 웃긴 것은 똑같이 보고도 하나는 역시 이제 대깨문들을 깨우치게 하는 방송이었다. 다른 한쪽에서는 나름대로 시스템상의 문제를 잘 짚고 야당의 발목 잡기. 그러니까 똑같은 컨텐츠를 보고도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자기들은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내길 원하니까. 그 단서가 이제 뒤에 자세하게 나올 텐데 이제 뭐냐면 자 지금 보면 이제 MLB 파크나 이쪽에서는 정부의 무능함, 대통령의 무능력함 이것을 타겟으로 삼아서 이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얘기도 뒤에 나오는데 결국은 지도자가 무능해서 지도자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꼴이 났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제 비판을 넘어서는 비난까지도 이어지고요. 반면에 이제 클리앙 쪽에서는 기승전 언론 비판입니다. 그 알 보니 참 언론하기 쉽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 그냥 결론 짜맞춰 놓고 보도했네. 그 다음에 뭐 이제 양비로는 나도 할 것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각자가 이제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은 정해져 있고 그 말을 위해서 이러한 컨텐츠를 그냥 활용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 역시도 이제 좀 좁은 케이스긴 했습니다만 그 케이스로서 관련되는 파생되는 그 다른 그 게시물들, 온라인 커뮤니티의 다른 게시물들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제 이거를 도모의 한 현상으로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가 제가 본 케이스를 이제 뭐 사실 다 읽어보신 거를 그냥 저는 이제 시각 자료로서 보여드린 거고요. 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 자체가 좀 협소한 케이스 스터디였어서 이제 좀 더 시간을 들여서 폭넓게 이 관련된 논의들을 좀 덧붙여 봐야 될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 토론을 통해서 좀 관련 얘기들을 좀 청취해 보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 선생님,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쳐. 예. 저도 이제 그 글 읽어보고 공모와 도모라고 하는 거를 라임을 잘 맞추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좀 더 분석적인 개념이 되려면 공모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체들 간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담론의 연합, 주체 구성과 담론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어떤 효과, 뭐 이런 부분이 좀 더 들여다봐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도모는 주로는 아전인수적 해석 같은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원래 그냥 기대했던 거는 이제 도모면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주어진 사실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행동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일종의 동원, 그다음에 창출 이런 과정들에 대한 되게 역동적인 그런 측면들을 물론 이 안에 일부 담겨 있지만 이게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안 간 그런 측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모 도모라고 하는 굉장히 좀 유효해 보이는 그 틀을 가지고 이 분석해 주신 내용, 주로는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또 토론자 선생님들 그 쟁점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종훈 교수님부터 한번 좀 들어보죠. 네, 사실은 저는 핵심적인 이야기는 아까 초반에 제가 이야기할 때 제가 뭐 사실은 거의 다 이야기는 한 편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정명 선생님께서 뭐 제한적인 케이스 스터디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추가적인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공모나 도모가 사실은 일정 정도 패턴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은 패턴적이라고 보거든요. 패턴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사실 말씀드린 그런 이제 시스템적인 뭐 원인이랄까 이유 같은 거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사회를 위해서 이제 언론이 조금 더 뭐 굳이 언론 개혁 이런 표현을 쓸 필요까지는 없고 언론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서는 이제 그럼 우리 언론학자들이 어떤 식의 조언을 해줄 수가 있을까? 언론들이 어떤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식의 생각들을 저는 조금 해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도모라고 하는 게 놀라운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 뭐 많은 연구들이 뭐 심리학이나 인식론 같은 데서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뭐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지식이나 사실보다는 태도하고 관련돼 있고 태도는 사실은 뭐 자기 정체성이나 자신에 대한 가치 뭐 주관적인 도덕성 이런 것하고 얽히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사실이 와도 사실은 일반인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는 그게 바람직하다, 마땅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뭐 그럴만한데,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뭐 사회 인식론 하는 사람들 그 소셜 에피스테믹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뭐 과학, 교육, 그다음 언론 보통 이렇게 세 개를 많이 꼽는데, 뭐 이런 데서 어쨌든 간에 질 높은 사실을 꾸준히 제공해 주어서 그렇게 태도에 얽매여서 확신에 차서 사실로부터 신념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바꿀 수는 없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거나 뭐 보루 역할 같은 거를 사실 수행해 줘도 뭐 디지털 속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확정 편향 속에서 이렇게 될 판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언론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이제 공모를 하고 더 적극적으로 그러고 있다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공모를 왜 하느냐, 저는 한 발 더 나서 왜 공모를 할 수밖에 없느냐, 뭐 이런 쪽의 이야기들 조금 사실 오늘 자연스럽게 논의가 그쪽으로 진행이 된다면 조금 해보고 싶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뭐 다른 분들 말씀도 조금 더 들어보고, 논의가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제가 뭐 꼭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우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저는 그런 쪽 고민을 최근에 많이 하고, 그 길을 읽으면서도 그런 쪽에 호기심 같은 것들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저기 이정 교수님 이 부분도 좀 약간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심의 어떤 초점이 좀 달라서 생긴 문제긴 한데, 지금 발자자 선생님께서는 일종의 이제 여론이 이제 최종적으로 증폭되거나 생성되는 단계로서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측면을 좀 두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뭔 짓을 하건 사실은 나름의 방식으로 특정한 여론을 만들거나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거나 또는 굴절시킬 어떤 태도가 만들어져 있는 형태에서 일종의 뭐 투스텝 플로우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이제 그 반질문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정 교수님 이 부분 좀 간단히 좀 언급 주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뭐 머릿속, 사람들의 마음, 또 특히 장기간에 걸쳐서 특정 가치를 중심으로 이렇게 굳어지는 태도, 뭐 심리학적 개념으로 이런 것들을 바꾼다라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그게 언론의 기능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디지털 속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들만 하는 것과 상관없이 사회 수준에서 특히 이런 보건의료 재난이라든지 백신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체계적으로 명백한 사실과 과학적인 결과물들을 축적시키고, 이제 그것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따로 자기들끼리 확정 편향 속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과, 언론이라고 하는 엄연한 사회 시스템이 중에 사회 제도 중에 하나가 사실이 굉장히 빈약한 상태에서 굉장히 어떤 그런 확신이나 태도, 가치만 자극하는 형태의 내용들을, 더군다나 어떤 코로나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전적으로 의료적이고 전적으로 과학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의 결과는 사실은 저는 심대하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 저는 이제 무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사실을 정교하게 다루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우리나라 언론의 속성을 어떤 형태로건 개선하지 않으면 코로나는 당연하고 코로나 이외에 뭐 일반적인 다른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밖에 보도를 할 수가, 이게 현재로서 최선이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에서 어떤 사실이 자기들에게 제공되더라도 비슷한 반응을 보일 거라는 점은 저도 충분히 심리적으로 예측이 가능하지만, 사회 전반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보루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저는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담론들이 최종적으로 사회적으로 발휘하게 될 이펙트의 차이는 저는 상당히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굳이 이제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사실 이제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 예로 들어주신 사례 분석의 대상들은 굉장히 고관여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론에 의한 상대적 영향력이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룹에 초점을 맞춘 측면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커뮤니티에 속하지 않거나 커뮤니티 영향력과는 좀 무관한 존재들에게 여전히 언론이 가지는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언론이 지금과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다른 형태로 만약에 행동을 했더라면 그때도 역시 굴절과 증폭의 패턴이 지금과 동일할 것이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성애 교수님 또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이런 그 줌회의가 좋은 게 있네요. 뭐냐면 보통 토론회 가면 저한테 5분 안에 말하고 끝내라 그래서 5분 동안 뭔 말하지 그 고민만 하다 끝이 났는데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게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조금 한 10분 정도 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뭐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번 이종명 선생님이 분석하신 이 코로나19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양상, 언론 보도의 어떤 태도들, 그 다음에 사회적인 반응들, 뭐 여론이 움직인 거라든가 다 합쳤을 때 이게 되게 낯익은 풍경이다라는 거예요. 낯익다. 조국 사태도 사실 비슷하고 또 그 이전에 송도율 교수 간첩 만들 때도 비슷했고 그게 뭔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이건 전형적으로 이제 결국은 이 문제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규정하고 싶냐면 한국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든 이슈에 대한 정치화라고 봐요. 모든 이슈에 대한 정치화. 아까 이제 심지어 의료라든가 과학적인 영역조차도 기후변화를 다루는 것도 거의 동일한 패턴이 나옵니다. 도모와 공모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국제관계를 다루는 베네수엘라 문제가 됐던 이란 문제가 됐던 또는 시리아 문제가 됐던 역시 거기에서도 공모와 도모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오히려 이제 거기에 더 깊이 이제 들어가 봤던 사람인데 들어가 보고 있는 중이죠. 관련된 이제 연구도 계속 하고 있고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한국의 언론이 무능해서 또는 뭔가 보도 준칙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답니다. 안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왜 안 할까? 언제부터 안 하게 됐을까? 그죠? 거기에 대한 질문인데 그게 이제 희한하게도 언론의 정파성이 본격적으로 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시점이 정확하게 2001년쯤입니다. 2001년쯤. 그 2001년이 어떤 시대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기 시작했고 2002년도에 들어서죠. 2001년부터 이제 소위 김대중 노무현 그 시점인데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광화문과 시청에서 태극기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조금 전에 이종명 선생님이 분석하신 신의 한 수에 나오거나 조갑제, 그 다음에 정규제, 그 다음에 펜앤마이크 거기에 지금 활동하는 분들이 공개적으로 보수에 의한 담론 전쟁을 선포해냅니다. 그게 그때부터 거리에서는 태극기 집회가 시작이 되고요. 언론에서는 한미동맹, 북한 문제, 그리고 파퓰리즘, 그리고 송도율 문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정치화됩니다. 제가 이제 관찰해 본 바로는. 자, 그렇게 봤을 때 최근의 코로나 사태에서 제가 쓴 논문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언론은 뭔가 안 하는 건데 가까운데 우리가 자꾸 그걸 갖다가 규범을 안 지키는 둥 또는 약간 뭐 제대로 전문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둥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문제의 본질을 놓치는 거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패턴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일단 언론사 간의 상호작용이 아주 활발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펜앤마이크에 있는 사람이랑 한국 논단에 있는 사람이랑 그러니까 데일리 아니죠. 데일리안 그다음 뉴데일리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기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직 기자들이 나와서 펜앤마이크를 차리고 그리고 정규제 TV를 하고 그다음 조갑제닷컴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단순히 코로나 때만 발견되는 게 아니고 주로 어떤 식이냐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 먼저 띄웁니다. 그러면 그걸 기성 언론에서 받습니다. 종편이 받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가 받습니다. 또 어떤 때는 조선일보에서 먼저 때리고 그걸 종편에서 받고 그게 다시 유튜브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종명 선생님께서 분석하신 온라인 커뮤니티로 흘러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저희들 생각처럼 폭포수처럼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구조가 아니고 상당히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냐 하면 특정 주제는 유튜브에서 먼저 뜹니다. 그리고 특정 주제는 신문에서 종이신문에서 먼저 나오고
근데 이게 언론 내에서의 공모고요. 실제 이 공모 관계는 더 큽니다. 그러니까 거리의 집회가 언론에 보도되는 거, 그 다음에 언론에서 인용되는 정보원들, 그리고 단순히 인용되는 사람들이 국내 사람들만도 아닙니다. 실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이쪽 애들이 그 이런 관련 정치화된 이슈에 대해서 보도할 때 인용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군사복합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당장 뭐 오늘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유시민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먼저 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따져보면 다 그런 이제 미국의 관점, 그다음 미국의 군사복합주의 관점을 대변하는 애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 공모 관계가 커뮤니티 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와 주류 언론, 그다음 정치권, 그리고 종교 집단, 그리고 심지어 해외까지 이 공모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지점이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인데 저희들은 이제 계속해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에서 소위 말하는 집단 지성이 이루어지는 건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이런 지점을 지적해 보고 싶은데요. 과연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냥 누구나 아무 말이나 했을 때 그 말이 집단의 지성으로 이렇게 하나의 어떤 프레임으로 하나의 진영으로 구분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실제 상당히 정교한 의미의 누군가가 끝없이 프레임화된 주장을 내세우고 있고 그 주장이 스며드는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저희들이 흔히 배우는 SMCRE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거죠. 그냥 아무리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뭐 자발적이고 또는 능동적으로 독해를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라 그들이 1차적인 정보원으로 삼는 곳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정보원을 뒷받침해주는 권위 있는 어떤 전문가들이 있고 근데 그 전문가들이 여전히 이 뉴미디어 시대에도 그런 이제 담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두 주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뭐 되게 좀 열정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모는 결국은 연합이라고 하는 것, 주체 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로 까는 개념인데 방금 이제 김상희 교수님 말씀 주신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제가 간단히 다시 좀 여쭙고 싶은 게 김상희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른바 진보 보수 뭐 두 개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정파가 이게 또는 우파 내지 또는 극우파 내지 이런 또 왼쪽에 있는 분들하고의 연합의 형태, 공모의 형태가 비슷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꽤 좀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보기에 요즘 드러나는 이 공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해 진보 진영은 되게 느슨한 형태의 그래서 감히 조직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우파 쪽의 담론 연대는 상당히 질서가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뭐 그런 정황 증거는 많은데 이런 자리에서 뭐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까지는 말하기 어렵고 대신에 뭐 제가 그동안 연구 축적을 좀 한 걸 보면 상당한 개연성은 높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증거들이 몇 개 좀 나오고 있는 게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오늘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면 김주일 대표님 또 말씀까지만 들어볼게요. 김주일 대표님 음성이 예, 지금 방금 음. 예, 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듣고 두 분 토론자 교수님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여러 좀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조금 난해한데 일단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할애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저는 이제 그 분의 교수님 토론을 해주신 이정 교수님이나 김성애 교수님의 이제 말씀 중에 이정 교수님 패턴화를 말씀하셨고 김성애 교수님은 이제 정치화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동의를 합니다.
패턴화돼 있고 정치화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공모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정준희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공모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이제 굉장히 끈끈하게 연결돼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역할 분담이 되어 있어서 무언가 딱딱딱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 수준까지 되는 것인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은 굉장히 패턴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코로나 백신이나 코로나 관련이나 코로나 백신뿐만이 아니라 뭐를 대입하든 대충 어, 값이 이렇게 예상됩니다. 어떤 이슈를 대입하든 그 이슈에 대해서 나오는 그 답은 그 결과물이 상당히 동일하거든요. 일간 베스트에서 나오는 결과물, 엠베비 파크에서 나오는 결과물, 클리앙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다 똑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언론 보도가 정말로 공모인 것인가 아니면 언론 보도는 이들에게 다양분인 것인가. 뭘 줘도 이들은 이 똑같은 결과물을 생산해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공모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저는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진실이나 팩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은 그거는 뭐 다른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예요. 딴지일보나 정치 색깔이 조금 이제 옅어지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면 뭐 파리쿠이라든지 뭐 여성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서는 또 다른 류의 이제 담론들이 생산이 되는데 이렇게 정치색이 매우 강한 데는 그냥 다 똑같아요. 그렇지?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를 이제 앞에 두 분도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공모라고 보기 어렵다. 공모라기 보기 어렵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합의가 맞을 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온라인에서 이제 이를테면은 뭐 신의 한 수,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공병 OTP,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저는 주술이라고 보는 게 언론이라고 보지 않고 주술이라고 보는데 주술을 딱 내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슈퍼챗 날리고 좋아요를 찍어주고 그거를 공유를 합니다. 그렇게 1년에 사람들이 이미 1년에 사람들이 분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군이라고 보기 힘들고 좀 더 근원적인 문제점으로 가야죠. 왜 한국의 정치는 이렇게 양극화가 되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언론의 영역을 넘어서 정치의 영역까지 저는 좀 들여다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언론하고 좀 뭐 뺄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죠. 그 디지털 뉴스 그 리포트가 이제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지난해에도 나왔지만은 같은 관점 뉴스, 관점 없는 뉴스에 대한 선호도를 보면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4위인데 위에 보면은 뭐 터키, 필리핀, 멕시코에 의해서 4위고요. 같은 관점의 뉴스를 선호한다라는 게 44%, 관점 없는 뉴스가 52%였는데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같은 관점이 13%, 일본은 17%로 그런 나라의 3배, 4배예요. 극단적으로 같은 관점을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선호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정치의 문제인가, 언론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이 소비자의 문제인가, 언론 소비자의 문제인가를 조금 더 이게 좀 학제간 연구를 통해서 좀 밝혀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한국은 유독 심지어 양극화의 대명사인 미국의 30%보다 더 1.5배 많습니다. 44%로. 그 왜 한국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자기 진영 논리, 진영을 대변해주는 언론을 좋아하는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안타깝게도 방역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파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생각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패턴을 벗어나기 힘들다. 모든 것이 다 정치화 돼버린다라는 것을 이제 뭐 이렇게 상황적으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언론의 신뢰도 문제에 있어서 이 백신 보도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코로나19 보도와 관련해서 언론의 신뢰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연구자는 아니니까 저는 이제 연구를 하시거나 조사를 하신 분들의 데이터를 이제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한국의 그 언론재단이 이제 올해 4월달에 내놨던 그 6개국을 이제 비교 분석한 게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뉴스 이용률이라고 해서 한국, 영국, 미국, 독일, 스페인, 아르헨티나 그래서 6개국에 대해서 어디에서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얻고 어디에서 오딘 정보, 허위 정보를 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언론사에서 제일 많이 얻더라고요. 77%가 언론사 복수응답인데 77%가 언론사에서 얻는데 영국의 59%, 미국의 54%,
비해서 월등히 언론사에서 많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에 대해서는 21%로 뭐 영국 35%, 미국 49%, 독일 44%에 비해서 월등하게 낮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의 신뢰도는 매우 낮은 편인데 한국은 언론에 매우 의존적, 사람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매우 의존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건데 더 놀라운 것은 심지어 허위 정보를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굉장히 의존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게 뭔가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언론 과잉이다. 한국의 언론 과잉이라고 좀 저는 이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 소비가 너무, 그러니까 저는 약간 포털의 존재 때문에, 포털이라는 좀 특수한 존재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뉴스를, 한국 뉴스를 많이 소비를 하고 팝콘처럼 소비를 하고 속보 위주로 소비를 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위에 파급되는 부작용들이 있죠. 그래서 정치화의 문제도 있지만은 저는 상업화의 문제. 근데 왜 상업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 온라인 저널리즘에서의 이런 뉴스들의 파편화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양을 늘려서 질을 담보하기보다는 양을 늘려서 클릭 최대화를 위해서 지금 모든 언론이 다 페이크 없는 폭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정보가 사실은 많이 쏟아지니까 제대로 된 기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사들이 다 붙어버리고, 우리는 거의 약간 이슈성 기사나 약간 뭐 심하게 얘기하면 뭐 쓰레기 같은 기사, 아니면은 뭐 누구의 페이스북을 베낀 기사, 뭐 이런 거밖에 이제 접하지 못하는, 그래서 오인 정보도 이렇게 많이 접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팩트체크도 안 되고 막 다 이 온갖 강물의 쓰레기와 뭐 좋은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한꺼번에 흘러나가 버리는 약간 이런 지금 언론 그 환경에 있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재밌는 연구,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재밌는 연구라기보다는 조사가 있었는데, 입소스라는 그 세계 여론조사 기관이죠. 여기에서 10월달, 지난해 10월달하고 12월달에 코로나 백신을 맞겠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15개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뭐 중국, 브라질, 영국,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뭐 해서 러시아, 프랑스, 한국까지, 독일까지. 근데 한국이 15개국 중에서 네 번째로 그 의사가 코로나 백신을 맞겠다라는 그 사람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원래 83% 10월 달에는, 근데 이거가 75%로 8%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네 번째로 많이 줄어든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느냐에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간에 있었던 것이 이제 독감 백신 보도였거든요. 독감 백신이 당시에 이제 사망자가 속출을 하면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언론 보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이것 때문에 죽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이런 이제 방식이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정파성도 약간 있지만은 그냥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거에 더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클릭 최대화와 속성, 그래서 하나하나 기사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뭔가 전문기사 내기보다는 타협해서 사건 기사 다루듯이 한 명이 죽었다, 세 번째 백신 접종 후 사망, 이런 식으로 모든 언론이 다 참여를 하면서 이런 백신에 대한 공포를 좀 많이 조성을 한 것이 지금 코로나 백신에 대한 어떤 많이 생겼고, 그 같은 자료에서 보면은 한국이 코로나 백신이 들여오면은 바로 맞겠다라는 응답률이 12%로 15개국 중에서 최하위였어요. 그리고 3개월 안에 맞겠다가 59%, 1년 안에 맞겠다가 86%. 그래서 바로 안 맞겠다라는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들이 형성된 것이 그런 언론 보도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좀 얘기를 좀 중구난방하고 있는데, 정치화가 좀 요약을 하자면은 커뮤니티가 패턴화되어 있는 건 맞는데, 이거는 그냥 다 패턴화되어 있는 거고, 이거를 공모라고 저는 보기는 좀 어렵다. 이거를 이게 역할 분담이 있어서 그냥 예전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거고, 이거는 모든 언론이 정치화되고 뭐 정파성이 강해진 건 맞는데 정파성만으로는 다 해설이 안 된다. 네.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언론의 독특한 구조, 이 포털이라는 구조와 이 상업성이라는 거를 공적인 어떤 이거를 생산하는, 좀 좋은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의 진박함,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만든 이런 좀 부실한 사태가 지금 이거를 부른 게 아닌가, 현재 이런 불신과 뭐 이제 싸움,
진영 간 싸움 이런 것들을 부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공모 이론을 원래 이제 좀 적용하면 늘 이런 문제가 나서죠. 그러니까 증거를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 그다음에 실제적인 공모가 어느 수준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여기 선생님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구조나 이념, 체제 수준의 공모라는 게 있고, 조직과 인적인 어떤 일상적인 연계 수준의 공모라는 게 있고, 말 그대로 도모하듯이 행위를 같이 해 나가는 아주 구체적인 공모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공모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바라볼 것이냐라는 문제하고 연결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정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업화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말 그대로 공모하기 좋고 정파적으로 받아들이기 좋은 상업성, 말 그대로 이제 정치적 상업성이라는 측면하고 또 연결시키면 또 그 부분은 서로 연결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발차전 선생님이 그래서 이 토론 말씀 들은 것들을 가지고 일단 답변을 좀 주시고, 이제 우리 다른 참여자분들도 많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씀들이 불뚝불뚝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쟁점을 정리하고 갈지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연결해 가지고 갈지는 이제 제가 좀 판단을 해볼 텐데, 일단 이종현 선생님 말씀 좀 들어볼게요. 네, 그 이종훈 교수님이나 김성애 교수님 두 분 말씀에서 사실 이종훈 교수님 말씀에서는 힘을 얻었고요. 제가 이게 아주 이게 좀 뭐랄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다고 해야 될까? 제가 계속 제 좁은 케이스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아니다, 이미 공모의 흔적은 있다라고 이렇게 단언해 주셔서 반가웠고요. 사실 저도 감히 그렇게 짐작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제 그 얘기가 저기 이제 김준일 대표님 얘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김성애 교수님께서 이제 공모의 그 작동, 저도 사실 이제 태극기 집회 현장에 있으면서 많이 관찰했던 부분이고, 저도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고 지금 알아보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성애 교수님도 그 축적된 자료로서 말하지 못하지만 왠지 합리적인 의심으로서 상정하고 있는 그 공모의 메커니즘을 저 스스로도 사실은 그것이 결국은 저는 종착지로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단계고, 저 스스로도 그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김준일 대표님의 응답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공모는 아니다 커뮤니티가 라고 했을 때 분명히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말씀대로 아주 패턴화돼서 뭐 어떤 정보를 넣든 같은 답을 내놓는다. 맞긴 한데요. 맞고요. 분명히 그 지점은 제대로 보신 거라고 저도 이제 동의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들에서는 분명히 더 긴밀하게 작동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된 댓글의 그 형태가 아주 유사한 형태로 저기 포털 뉴스 댓글에도 달리고, 그리고 역시나 같은 형태로 또 저기 유튜브 같은 데 댓글에도 달리고, 그 메시지가 여전히 다시 또 유튜브 메시지로도 생산되고, 그게 정말로 이게 어느 하나가 막 커뮤니티를 분리해놓고 나머지들만 공모하고 있고 커뮤니티는 그냥 뭐 자판기처럼 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분명히 여론 축으로 담당하고 있고, 제가 왜 그거를 이제 감히 조심스럽게 단언하냐면, 예컨대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 베네수엘라든 민주노총이든 이런 메시지를 재생산하는 사람들로서 집회 참여자들은, 그 사람들은 유튜브에 댓글 달고 뭐 저한테 이제 젊은 친구니까 일베 가봤죠. 저를 붙잡고 일베 가보러 막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댓글이 참 좋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커뮤니티의 그런 아주 자판기스러운 그런 담론 생산 과정조차도 다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다. 확대 재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게 만약에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이 아니었고 집회 시위 현장이 일어났다면 그 연단에 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얘기할 것이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도 똑같이 받아들일 것이고,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카톡 보낼 것이고, 저도 이제 하도 태극기 집회 유튜버들 인터뷰하고 했더니 저한테도 관련된 유튜브 막 카톡 엄청 보내주시는데, 그런 거 보면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의 공모, 재생산, 그거는 굉장히 공고하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다른 발제에서는 그 태극기 집회 관련 발제를 하면서 이제 공고한 믿음의 벨트 뭐 이렇게 이제 기생충의 그 유명한 그거를 갖고 와서 좀 써봤는데, 그런 식으로 그들은 아주 끈끈한 벨트를 갖고 있고, 그것에서 커뮤니티의 역할을 좀 약하게는 볼 수 있겠으나 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국은 지적해 주신 부분이 뭐 이제 기계적이고 상업화된, 그리고 막 아주 그냥 무분별하게 생산되는 언론의 문제로 말미암은 코로나 혹은 백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오독들이라고 보는 측면도 분명히
지금 이제 그 논의 수준만 다를 뿐 분명히 유의미한 해석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구조적이고 기저에 있는 아주 큰 거시적인 차원으로서 분명히 짚어봐야 될 부분이고, 아마 감히 짐작건데 저나 이제 여기 김성희 교수님이나 그 보시는 부분은 좀 더 이제 그 결과물 차원에서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 약간의 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인식이 되고요. 꼭 저기 김성희 교수님 사적으로 좀 뵙고 우리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을 정도로 저도 이제 뭔가 말하지 못하는 것들 혹은 충분히 자료를 찾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그와 관련된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는 저도 그런 곳간을 좀 만들어 놓고 그런 기회도 알겠습니다.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좀 약간 고맙습니다, 개방시켜서 우리 토론사 선생님들하고 다른 분들도 아마 그냥 자유롭게 좀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이제 플로어 순서 뭐 말은 아니고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쟁점을 정해놓고 얘기할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의식의 흐름을 따라갈까 또 고민이긴 한데 일단은 제가 하나는 던지겠습니다. 네, 뭐 마음대로 얘기하셔도 상관없고요. 아까 이제 김성현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무식하고 그다음에 규범을 잘 못 지키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일부러 바보짓 하는 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볼 거냐, 이건 이제 결국은 문제 해결의 방법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는 건데, 뭐 제가 보건대는 이제 규범도 전반적으로 낮고 품질도 전반적으로 낮고 지식도 전반적으로 낮은데 굳이 끌어올릴 생각이 없는 쪽에 좀 더 가까운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의구심은 좀 듭니다. 그래서 언론의 책임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좀 우리가 생각할 거냐, 온라인 커뮤니티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언론의 책임 범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개선의 방향을 우리가 직접 내는 건 정말 어렵다는 거 우리 30년간 느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범위를 정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 중에서 좀 이렇게 괜찮은 애들을 좀 끌어올리게 만드는 데는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좀 이 문제를 바라볼 거냐, 특히나 코로나19와 백신 같은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있긴 있습니다. 마음대로 좀 한번 말씀 좀 주시죠. 제가 먼저 그러면은 이렇게 네. 매를 좀 맞으면요. 예. 지금 던지신 논점과 뭐 정확히 일치하는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코로나 관련된 이번 그 한국 언론의 보도 행태들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많이 들었던 생각은 로널드 드워킹이 얘기했던 그 민주주의가 어떻게 성립이 가능한가, 민주주의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 영역을 필요로 한다. 물론 그 민주주의의 공통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어떤 고유한 맥락에 따라서 다를 텐데 어쨌든 모든 민주주의 사회가 그런 것들 필요로 한다는 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국 언론의 코로나 보도가 이 최소한의 어떤 공동체의 공통 영역을 파괴하거나 쇠퇴시키는 방향으로 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뭐 인간의 생명일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일 수도 있고 소상공인들의 생계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어떤 공동체의 안전 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저는 그것이 보수든 진보든 가리지 않고 아무리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치, 우리가 공유해야 하는 가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그런 행태들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과연 이런 언론의 어떤 정파성이 코로나 국면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질적으로 상이한 수준의 성격의 그런 정파성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과거에 보수 언론들이 그 안보 상업주의 얘기를 했었는데 안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공통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파적인 이득을 추구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것이 예외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이고 아까 패턴화된이라는 표현으로도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유지되는 것이고 다만 이렇게 비상한 시국이나 비상한 국면에서는 그것들이 조금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열심히 하니까 더 성실하게 더 적극적으로 더 전술적으로 그것들을 추구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은 저는 어떤 우리가 민주주의의 어떤 최소한의 필요로 하는 공통 영역을 파괴하는 것이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비판을 해야 될 것 같고 언론이
그 책임, 어떤 언론의 책임 영역, 최소한의 책임 그런 것들도 또 이런 그 민주주의의 공통 영역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얼마만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맞춰서 좀 우리가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뭐 보도 준칙, 뭐 보도 가이드라인 이런 식으로 어떤 개인의 실천적인 영역에서 어떤 것들을 윤리적으로 준수해야 하는가의 측면의 논의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은 좀 더 좀 추상적인 차원에서 언론이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정파화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적어도 아무리 정파화된 언론이라고 하더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어디인가, 그 선을 그어주는 그런 노력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규범적 비판이 이제 사실 대부분이었고 지금까지. 근데 규범적 비판이 유효한가라는 데 대한 회의론도 다들 각자 마음속에 아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방금 이제 우리 총무이사님 말씀 주신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어도 민주주의적 가치랄까,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기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비판을 좀 연속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으로 들리는데, 그러니까 규범 비판이 유효한 국면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지난번에 촛불 집회 때라든가 박근혜 정부가 이제 탄핵되는 그런 국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약간의 보편성을 어느 정도 갖추면서 민주주의 담론이 굉장히 좀 크게 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한 4년간의 과정을 좀 지켜보면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참칭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독재라고 얘기하는 그 상대편의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각각이어서 민주주의는 굉장히 껍데기로 얘기하지 실제로 보편적 클레임으로서 이제 작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좀 되게 많더라. 그 수준을 그럼 어떻게 높일 것이냐, 사실 이 문제하고도 연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도 말씀 좀 주시죠. 제가 아까 김성애 선생님 말씀하신 것하고 좀 관련돼서 짧게 간단하게 조금 한 말씀만 드리면, 사회자 정준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제일 최근에 작년에 언론과 관련해서 충격받았던 사건 중에 하나가 그 인천국제공항공사 관련해서 뭐 5천만 원 연봉에 대해서 오보를 냈는데 그 기사가 그 언론사의 올해의 기사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관계자가 아니 사실이 뭐가 중요하냐, 현 정부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공부는 우리가 이끌어내는 게 충분히 중요하고 그것으로 상을 준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무능이라고 말한 건 기사 쓰는 능력, 취재보도 준칙에 따라 기사를 작성하는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인식론적 무능 같은 거예요. 우리 사회 전체, 특히 언론사라고 하는 게, 제가 아는 언론사의 데피니션은 어쨌거나 사실을 재료로 뭔가를 하는 상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사실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현 상태,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도 어떤 언론학자도 어떤 전문가도 어떤 뭐 언론인들도 굉장히 뭐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뭐 이러지 않는 상황 같은 것들이 저는 굉장히 사실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정파적이다, 상업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에 따르면 결과지 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이 사실이 뭐가 중요해라고 말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김 같은 것에 대한 어떤 개념 표현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저는 그걸 그냥 임시적으로 그냥 사실을 정교하게 다루는 능력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건 이제 하지 않으려는 것까지 포함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언론인데 겉으로는 사실을 굉장히 잘 다룬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직업적으로. 근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준일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으로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 나와 정파적인 성격의 같은 언론을 읽고 싶어하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다는 것도 사실 저는 그게 사회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인식론적 수준, 그러니까 진실 또는 믿음에 대해서도 justified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수준 같은 것들을 기여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언론인데, 언론인도 언론학자도 다른 전문가들도 우리나라 언론이 그렇게 사실에 대해서 뭐 안 하든 못 하든 제가 말하는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정교하고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학자들끼리 얘기할 때 사실 보도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도가 당연하기 때문인데, 혹시 학술적인 논의가 아닌 글이나 말하는 자리에서 언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버리는 것들도 저는 사실은
언론인들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데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크게 기여한다고 봐요,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 이상을 얘기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사치라고 생각해요. 그게 상업적이든 정파적이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다 무능하다는 게 어떤 규범이나 뭐 어떤 뭐 보도 준칙 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좀 더 근원적인 문제 제기 같은 겁니다. 그것도 일종의 이제 규범 담론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반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최상의 규범으로 삼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실 이 부분이라고도 볼 직업윤리일 수가 수는 있는 있겠죠. 거고. 언론이라는 직업이 네. 사실을 취재해서 가공해서 정보 상품을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그 직업이 그러니까 의사가 외과 의사가 뭐 수술을 잘해야 된다는 것하고 저는 똑같은 얘기니까 직업 규범일 수는 있겠죠. 네. 네, 저는 그러면 이제 그 이게 짧게 예, 두 가지만 예, 이야기해 계속해 볼게요. 뭐냐면 하나는 이영 선생님, 박명 선생님 이야기했던 것 중에 저희들은 표현을 좀 정교하게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지금의 문제가 언론의 정파성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문제 있는 보수 언론의 정파성이에요. 제가 한겨레나 경향이나 사람들 만나보면 그분들은 사실은 저널리즘의 기본을 지키려고 무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공격적인 정파성하고 방어적으로서의 정파성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쪽에서 정말 이제 이정훈 선생님하고 말이 똑같이 이어지는데 뭐냐면 이정훈 선생님은 사실도 보도를 안 한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 국내 언론은 웬만한 해외 언론보다는 훨씬 더 뉴스로서는 품질이 높은 걸 만들어 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사실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림이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전 이게 문제가 사실을 보도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만 하고 싶습니다. 이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게 실수로서, 그러니까 큰 어떤 기여에 비해서 작은 실수로서 평가할 거냐, 큰 실수로 평가할 거냐라는 문제도 있지만 아마 이정 교수님 같은 경우 그걸 상까지 줄 문제냐라는 데서 이제 나오는 부분인 거겠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가중값이 없고 결국에는 일종의 정치적 기여, 말 그대로 그것도 이념화된 어떤 그 현 정부에 대한 비판 또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판이라는 이름으로 이념화된 것에 기여하면 사실의 부분이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가중값을 주지 않는 이런 어떤 행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정파성의 문제인 건가라는 것하고도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제 보면, 그러니까 규범적 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으려면 이게 이제 굉장히 강한 부끄러움을 만들어내거나 적어도 압도적 이념적 헤게모니가 있어서 이게 건드리면 퇴출이 되는 그런 상태가 이제 돼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미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사실 기반성이 강해서 일어나는 건 분명히 아닌데 거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인식론적으로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증거가 없는 거 아니냐라든가 이런 거. 근데 그게 적어도 정치 영역에서는 이제 굉장히 강한 어떤 퇴출로서 이제 작동을 하잖아요. 이런 뭔가 압도적인 힘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규범이 언론 영역에서 창출이 가능하냐, 그리고 장사 못하게 만들 정도의 힘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 사실 이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까 김준일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상업적 구조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것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고. 또 다른 분들 말씀 주시죠. 예, 우리 손병 전 회장님. 예. 이종명 교수님 아주 처음 뵙는데 재미있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공모, 도모 개념도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좋은 그 개념이었고요.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언론의 책임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논의를 좀 하자고 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언론의 책임에 대해서 어떤 이 상충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매스미디어 시대의 언론관에서 우리가 언론의 책임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매스미디어로부터 벗어나는, 뭐 그냥 쉽게 말해서 SNS 시대의 언론의 새로운 행태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이미 언론사들은 점차 SNS 시대의
언론의 역할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어쩌면 사회적으로 그 매스미디어 시대의 언론관에서 그 형성되어 있던 언론의 책임을 자꾸 이렇게 그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로부터 이제 언론에 대한 뭐 실망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즉 매스미디어 시대에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게 매우 그 강조가 됐었고 중요했죠. 언론들만이 담론 형성의 어떤 지배적인 그 역할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지금 언론 자유 얘기하고 있지만 80년대까지만 해도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금 공모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는 80년대까지는 언론은 그냥 안일한 스피커였죠. 그러다가 87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언론 자유도 얘기하고 뭐 그런 논쟁도 시작이 되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SNS 시대로 가면서 이젠 더 이상 소수 언론사가 사회 전체의 담론을 형성하는 데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특히 이제 개인의 선택성이 강화되었다는 것, 이제 그게 가장 큰 그 차이점인 것 같은데요. 따라서 언론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어떤 그 절대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그런 역할로부터 이미 가출을 했고, 즉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놓은 것 같아요. 그 대신 회사 내에서의 뭐 책임이랄까, 우리 회사가 살아남아야 한다, 이런 책임성이 오히려 그 언론사 내에서는 강조되는 분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그 기존의 이 뭐 전통적인 언론사들은 그 자신들이 더 이상 어떤 지배적인 이 스피커의 역할을 과거만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로부터 이제는 거의 뭐 개인 언론이나 유튜버들하고도 경쟁해야 하는 그런 자신들의 입지를 점차 이제 자임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는 그 수용자 개인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한다. 선택 대상일 뿐 우리가 결코 뭐 지배적인 어떤 스피커가 아니다. 따라서 사회에 대한 그런 무거운 책임 이런 것보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어떤 자극적인 기사를 내므로써 선택받을 수 있는지 그쪽으로 이미 그 입장은 옮겨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 옛날 이론 얘기하면은 노엘레 노이만이 얘기한 이제 그 침묵의 나선 이론의 매스미디어 효과 요인들이 있잖아요. 뭐 반복을 통한 누적성, 공명성, 현재성, 이 이론과, 즉 이건 이제 매스미디어 중심의 이론인 것인데, 그 이론하고 이제 셀렉티비티 이론이 있잖아요. 수용자들의 선택을 통해서만 비로소 매스미디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 둘 간의 경쟁에서 지금은 다시 그 선택성 이론이 힘을 받는 그런 환경이 된 게 아닌가. 그 속에서 매스미디어가 언론의 책임이라고 하는 지금 언론사들이 그 매스미디어 시대의 언론의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부터는 이제 떠나도 한참 떠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방금 저희가 이제 책임이란 논의를 할 때 이제 두 축이가 있었는데, 하나는 현재 코로나19에 대해서 특히나 백신 관련된 혼란을 빚어내는 데 있어서 언론이 얼마만큼의 부정적 영향력을 미쳤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책임을 물을 것이냐. 이제 사실 이 부분이 이제 한 가지 층위가 있고, 또 이제 규범으로서의 이제 우리 언론이 마땅히 해야 될 바로서의 어떤 책임 수준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손병호 교수님 말씀 주신 거로 치면 이미 원인으로서의 역할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따라서 고도의 책임을 물을 필요도 없어진 이제 그런 상태 정도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뭐 여기에 대한 판단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이게 되게 좀 갈리는데, 여전히 영향력이 크니까 언론 일반에게 영향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지, 또는 그 중에 영향력이 크거나 뭐 공영 언론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특권을 보장해준 언론들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방식이 돼야 될지, 또는 전반적인 어떤 책임이나 기대의 수준을 낮추고 현실적인 접근들을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도 이제 갈리게 될 텐데, 이것도 이제 아마 뭐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뭐 대신 이제 아마 여기서 빠지지 말아야 될 건 이런 거잖아요. 최근에 기성 언론들의 대표적인 행태는 행동은 굉장히 SNS 시대에 맞게 행동을 하면서, 자유에 대한 요구라든가 특권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매스미디어 시대에 맞게 한다는 거죠. 이 갭을 그러면 또 어떻게 메꿀 것이냐라는 부분도 이제 사실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뭐 다른 분들 또 몇 분 말씀 들어보죠. 우리 이종명 선생님 다시 한번 돌아가서 얘기 들어볼까요? 아, 네. 다른 분들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저는 아까 정준희 교수님이 던져주신 그 미투처럼 뭔가 이 보도의 책임성을 굉장히 높은 수준의, 혹은 뭐 그게 도덕성이 됐든 어떤 높은 수준의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거겠죠. 결국 그런 합의가 이루어져서 뭔가 그런 분위기, 합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지금의 어떤 문제들을 상당히 좀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을 굉장히 이제 와닿게 들었는데요. 한편으로 이제 제가 그 선배로 친하게 있는 저기 MBC의 임명한 기자나 이런 기자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 이런 걸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죠. 현재 진보 보수를 떠나서 모든 언론사들, 특히 진보 언론사들이 좀 더 그런 위기 의식에 놓여 있던데, 뭐냐면 자신들이 비판하는 살아있는 권력은 도대체 누구인가? 예컨대 문 정부를 비판을 하게 되면 그 이제 문 정부를 지지하는 이들에 의해서 니들은 지금 누굴 비판하고 있느냐? 살아있는 권력은 검찰, 뭐 언론인데 이렇게 손가락질당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과연 현 정부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닌가? 라는 이런 어떤 딜레마에 놓여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고충, 토로, 그리고 약간의 문제의식을 던져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약간 이제 그 두 이야기를 조합해 보자면, 정 교수님의 얘기와 어떤 일단 책임질 수 있는 뭔가, 그리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되었든 뭔가 검증성이 되었든 뭐 어쨌든 그 기준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로 도달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에서 과연 그 이전에 있는 지금 이 논란들, 진보적 언론들이 토로하는 그 자신들의 어떤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불만,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그렇던 보수 언론은 또 거기서 자유로운가? 그건 당연히 아니니까 이제 아예 뭐 비판조차도 안 하고 뭐 비난밖에 안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점에 도달하는 거는 저도 분명히 좋을 것 같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앞에 만약에 지금 존재하는, 사실 이 문제도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실 아까 제가 공모 뭐 이런 얘기, 도모 이런 얘기를 하면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제가 이제 그 내용 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도가 얼마나 이제 객관적이었고 투명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그걸 받아들이는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지층에서는, 현 정권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겼고, 다른 한쪽에서는 또 그걸 또 저마다 입맛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점에 도달하기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은 정파성 부분인데, 그럼 이거는 사실 지금 여러 교수님들이 다 말씀하셨다시피 정파성을 과연 현재 언론과 분리할 수 있을까? 혹은 이 세상의 언론이라는 것 자체가 과연 정파성과 분리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굉장히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까지도 도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그런 많은 상념에 빠졌었는데, 지금 이 논란도 저는 분명히 그 이전 선결 과제로서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정 교수님께서 왜
도모를 좀 더 역동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어서 뭔가를 좀 들여다보고 있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요 지점이 그 말씀하신 역동성이 제가 문제의식으로 품고 있는 이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진보 언론의 위치와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과정이 만약에 해결이 되거나 혹은 적절한 형태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다면 말씀하셨던 어떤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준, 사회적 합의의 어떤 틀,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어떤 디딤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지금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규범적 비판이 효과적이려면 어떤 수준이 필요한가, 어떤 담론이 필요한가 이제 이런 거고, 만약에 규범적 비판으로 힘들다면 또 어떤 대안적 비판 내지 변화의 방식들이 이제 필요한가, 뭐 이런 정도까지 아마 갈래를 잡아서 이제 이후에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까 싶은데요. 제가 볼 때는 대충 마칠 시간이 좀 되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뭐 한두 마디라도 좀 해보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네. 들어보죠. 최영기 선생님. 거의 이제 저희끼리만 있어서, 네. 저는 근데 되게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언론 비평을 이제 왜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때가 좀 되었다 생각이 들어요. 몇 년 전까지만 계속되었던 어떤 규범적인 어떤 코렉션을 통해서 좀 제대로 언론을 세우자라는 목적은 더 이상 좀 저희가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면 선생님이 이제 공모와 도모라는 어떤 단어를 써주셨는데요. 그것이 뭐 정확하지 않아든 상관없이 이미 그거는 정치 행위자의 어떤 투쟁적 전략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언론을 비판하는 단계에 왔다는 것 자체가 언론이 어떠한 정파적인 것들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미 이제 그들은 그들의 어떠한 진실을 만드는 단계에 와 있고요. 그 진실은 오로지 봉사하는 것은 그들의 어떠한 상업적, 정략적 이득이라는 것에서 이미 우리는 어떤 규범적인 논리를 적용하기가 이미 좀 벗어나 있는 상태가 아닌가. 물론 이제 김성현 선생님 말씀처럼 어떤 비판적 언론도 있고 열심히 하는 언론도 있습니다만, 그들은 한 가지 수행하지 않는 책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언론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언론 자체가 독립적인 어떤 권력 기관이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보다도 다른 언론, 즉 우리의 시민들의 언과 론을 독점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권력에 대한 첨예한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절대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한겨레도 그렇고 경향도 그렇고 뭐 거의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언론 비평을 왜 하느냐? 저는 이제 우리가 어떠한 언과 론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성할 수 있을지, 제도적인 어떠한 차원에서 논의를 이제 하지 않으면 저는 언론의 비평에 대한 것이 상당히 어떤 수준이든 규범적인 틀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규범 자체는 이제 뭐 가지고 있고 윤리 자체가 변하지 않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담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어떠한 공론의 공간을 만들 제도적인 지원책 그리고 규제책 뭐 이런 것들이 무엇일지를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거 이어지지 않으면 언론에 대한 비평이 상당히 계속 쳇바퀴 안에 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요즘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차원에서 이제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저는 논의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그 현안과 입장에 관련된 건데, 현안은 빨리 개입해야 되고 입장은 빨리 내진 않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입장을 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는 단계가 훨씬 더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 발제 한 분, 그다음에 토론 세 분과 함께 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고관여의 토론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회장님께서 이 현안과 입장을 계속 지원해 주실 생각이신지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왜 갑자기 잠자는 공주를 깨우시는 거지? 네, 당연히 지원하고요. 오늘 저도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고, 잠깐 얘기해도 돼요? 아니, 그냥 내가 진짜 언론 이용자로서의 나의 1년간의 변화를 보면, 첫째, 포털뉴스를 너무 많이 보게 됐다. 비대면 상황에서. 그래서 사유를 하지 않게 됐다. 그다음에 그 틈새를 타고 나에게 새로운 능력이 생겼다. 제목만 보고 누가 보도를 했는지를 알아맞힐 수 있게 됐다.
물론 이제 제목을 보면은 옛날에 다 이제 그럴 수 있었지만 그 능력이 굉장히 세분화돼서 커지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언론사가 똑같은 보도를 어떤 재료를 가지고 가서 보도를 하는가 하는 것을 판별하는 능력이 생겼다. 근데 내가 포털에 뉴스를 많이 보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 희망의 근거나 이런 것으로 기댈 언더, 이런 것으로 또 다른 언론들을 찾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와 덧붙여서 하나는 언론이 이미 정파성이고 그 정파성이 돈이 되는 시대가 이미 됐다. 정파성과 상업성이 이제 결합돼 있다는 거고, 그러나 이제 공모 도모는 잘 모르겠어요. 조선일보가 진짜 신의 한 수랑 도모를 하는 걸까? 공모를 하는 걸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실제로는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조선일보의 엘리티즘이.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그 유승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언론학계에도 어떤 선생님이 유튜브 방송을 하시던데 기하급수적으로 이 구독자 수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뭐를 팔기 때문이냐면 이념을 팔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보수적인 이념을 팔아야 구독자 수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주 결합된 형태가 최고도로 달한 것이 이 코로나 전국에서의 이런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냥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현황과 입장은 계속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종명 선생님처럼 또 잘 못 뵀던 분들이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 이 학회가 풍성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말이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지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네, 네. 농담입니다. 예, 우리 오늘 사실 그 첫 시도인데 우리가 학술 토론의 형식과 그다음에 약간은 좀 빠른 어떤 개입의 형식이라고 하는 걸 좀 적절히 조화해 보려고 다양한 노력들 앞으로도 좀 할 거고요. 이종명 선생님께 이런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그래도 기존에 연구된 것들의 토대를 둬서 긴급한 개입에 굉장히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멀리 계시지만 아주 가까이 계신 것처럼 말씀해 주신 김성현 선생님 그리고 이정은 교수님 두 분도 또 토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준일 대표님 뭐 같이 해주시는데 힘드셨는지 아니면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또 종종 현황과 입장을 통해서 자주 좀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 분 또 감사드립니다. 네, 정 선생님도 참여해 고생 주신 많으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또 다른 현황과 입장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